시마론 오늘 월요일 주제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수주 호황에도 흔들리는 조선주 투자 전략은? 오늘 조선주에 대해서 신영증권 엄경아 연구원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조선주에 대한 관심이 한때 굉장히 좀 뜨거워지면서 연구원님이 더 유명해지시더라고요. 조선의 국모라는 별명으로 네. 예, 유튜브나 뭐 여러 영상에서 많이 댓글도 달아주시고 찬반 의견이 굉장히 아직도 많은 섹터인 것 같아요. 그만큼 올해 사실 실적을 매 분기마다 체크해야 되는 중요한 업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조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분기는 수주에 잭팟이 있었습니다. 1분기 특히 이 낭보가 있었던 게 이 조선, 전 세계 조선업계의 수주 가운데 절반을 우리나라가 차지를 하게 되면서 전 세계 수주 1위에 다시 올라섰습니다. 그랬지만 1분기 실적은 사실 조선주마다 좀 부진한 실적이 나오고 어닝 쇼크가 나왔거든요. 이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 올해는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는 매출이 어느 정도 늘어나지만 내년이 실질적으로 조선 업체들이 매출액이 훨씬 더 많이 늘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인도할 선박들이 많기 때문에 올해 이제 재료비는 많이 투입이 되고, 반면에 올해 인도되는 선박은 적으니까 현금이 많이 유입이 되는 상황이 아니다 보니 지금은 실적적으로는 방금 턴어라운드 하는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 상황인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이 되고요. 저희가 장기 수주 산업에 해당이 되니까 지금 수주를 많이 받아서 쌓아 놓으면 그게 이제 미래의 매출로 드러나는 과정인데, 이게 수주가 이렇게 업턴하기 직전이기 때문에 이 수주와 실적 사이에 미스매칭 나는 부분이 좀 많이 더 두드러지게 보이는 상황이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실적 부진의 원인이 아무래도 뭐 지난해 1분기, 지난해 같은 시기도 사실 좀 마찬가지였긴 했는데 충당금을 쌓는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원가가 좀 상승을 하고 원자재 가격이 많이 올라가면서 이러한 것들이 조선주 실적에 부담이 되는 모습이었는데 이번 실적 부진도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2분기도 계속해서 후판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 또 협상들 계속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조선주에 계속해서 좀 부담이 될까요? 같은 요인으로 하면 작년 1분기가 아니고 이제 2분기 실적이랑 비교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저희가 후판 가격이 많이 오르기 때문에 미리 땡겨서 이제 충당금을 쌓는다라는 명분으로 상당히 많은 손실을 떨었었는데요. 예. 이번에는 이제 1분기 실적에 1분기. 그 부분을 많이 실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조선해양이 이제 저희가 현대중공업, 삼호중공업 그리고 미포조선이 다 연결되어 있는 기업인데 3,900억대 적자를 기록을 했고요. 그리고 대우조선해양이 4,700억대 적자, 삼성중공업이 900억대 적자를 기록을 했는데요. 작년 2분기에는 거의 조 단위의 적자였었기 때문에 사실 그때 네. 대비해서는 많이 줄었다라고 볼 수 있지만, 저희가 작년에 이 충당금을 쌓을 때 2022년 상반기까지 투입되는 후판 가격이 가장 높고 그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재료 가격이 내려간다라는 가정이 많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인플레이션이 워낙 과해지다 보니까 저희가 실질적으로 투입되는 재료 가격이 내려갈 기미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만들 제품들에 대해서 원재료 투입가에 가정을 세워놓은 부분이 있는데 그 가정보다 더 현재 가격이 높으니까 이 부분을 다시 적용을 해서 재차 재산정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이제 충당금을 떠는 것이고요. 근데 이 폭 자체가 이미 조금 높아진 상황을 어느 정도는 그래도 감안을 해놨기 때문에 작년만큼 크지 않은 것이고요. 이번에 2분기에 만약에 추가로 손실을 떨게 된다면 이번 1분기 충당금을 떨 때 그 가정치를 실제로 철강사랑 협상이 되기 이전에 저희가 마무리를 지었기 때문에 그 실제로 협상되는 가격보다 만약에 지나치게 낮게 만약에 가정을 해놨다라고 하면 2분기에도 추가로 떨어야 되는 부분이지만, 여전히 그 이전 대비해서 저희가 높은 가격으로 한번 손실을 실현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그 폭이 그렇게 높지는 않을 것으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후판 가격 동향은 어떻게 보세요? 앞으로도 계속 후판 가격이 높아질까요? 네,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 이 후판을 쓰고자 하는 수요자들이 2021년보다 22년에 더 많은 후판을 쓰고 22년보다 23년에 더 많은 후판을 쓸 것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수요 공급상으로 봤을 때 만약에 철강사들이 후판을 더 많이 생산할 계획이 없다라고 한다면 수요가 더 우위에 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가격이 내려갈 요인은 많지는 않지만,
이제 원재료 가격이 좀 내려가게 된다면 가능성이 있겠죠. 철광석 가격이 좀 내려간다면 가능성이 있는데 철광석 가격도 지금 아주 작년에 이렇게 올라가기 이전 수준 가격으로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냥 높은 재료 가격을 기정사실로 두고 이 재료 가격이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조선업체들이 실적이 날 수 있을 정도로 수주 자체를 높게 받는 게 실질적으로 실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조선 기업들이 선가를 높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라는 말씀이신 네네. 것 같아요. 예. 러시아 경제 제재 사태 이후에 대우조선해양에서 첫 계약 해지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업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이에 대해서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이 계약 해지 공시를 왜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예. 이제 저희가 러시아로부터 수주를 했고 지금 그 선박을 짓고 있는 과정이면 짓는 중간중간 저희가 중도금을 받아야 됩니다. 네, 아시다시피 러시아가 달러 결제가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결제 시일이 도래하자 이제 달러 결제를 할 수가 없어서 그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원래 계약서상에 어느 시점까지 결제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안 되면 저희가 반드시 그거를 공시로 명시를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대우조선해양 말고도 다른 업체들도 러시아로부터 저희가 프로젝트를 수주한 상황입니다. 가장 많이 수주한 업체가 삼성중공업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렇게 달러 결제가 절차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 또 있게 된다면 분명히 다른 업체들도 그 시한이 도래했을 때 이러한 공시를 추가적으로 하게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상대방의 이 주체가 돈이 없어서 결제를 못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절차상으로 못하게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조금 지켜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조선 기업별로 러시아와 수주를 한 그 내역이 있는 조선사들은 좀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2분기에 회계적으로 어떤 식으로든 떨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실질적으로 이게 대부분 다 LNG 관련 프로젝트와 관련된 그 설비들에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지금 현재 시장에서 LNG 관련 시장 자체가 워낙 좋은 상태고 저희가 원래 이렇게 계약 중간에 파기가 되면 조선소는 이 설비를 계속 건조를 하게 되고요. 이거를 조선소의 소유인 상태에서 시장에다가 매각을 해서 대금을 회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워낙 니즈가 많은 설비들이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회계적으로는 저희가 마이너스를 볼 수도 있겠지만 네. 궁극적으로 이게 현금 회수가 안 되고 막 예전에 드릴십처럼 그렇게 몇 년 동안 붙잡고 있으면서 막 계속 손실을 떨어야 되는 그런 프로젝트는 아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조선 건조를 진행하던 중에 이 러시아 쪽에서 달러를 송금할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일단 계약을 취소한 내용인데요. 하지만 이 건조를 진행하던 설비를 계속 건조할 것으로 예상을 해주셨습니다. 예, 그러면서 어느 시점이 됐을 때는 이 건조하던 것을 제3자에게 매도할 것으로 예상을 하시네요. 그러면 그때는 또 실적이 새롭게 잡힌다고 봐야 될까요? 일단 기존에 원래 매출도 잡고 있었기 때문에 네. 원래 계약했던 가격보다 더 낮게 매각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거에 예. 대해서는 손실이 해당이 되는 거고요. 네네. 만약에 그보다 높은 가격으로 매각이 되게 되면 저희가 예상 밖에 또 이익으로 플러스가 오히려 날 수도 있습니다. 될 수 있고요. 앞으로 이런 건조 중이던 설비 판매 가격에 대해서도 이게 나오는 지표는 없겠습니다만 또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러시아 쪽에 수주를 받은 기업으로는 3기업 정도로 거론을 해주셨어요. 그렇죠? 지금 첫 계약 해지가 나온 대우조선해양, 현대중공업그룹, 삼성중공업. 네. 예, 이렇게 3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해주셨고 관련한 소식이 있을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듯이 이렇게 중간중간 계약 금액이 들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셨는데 조선 산업에 대해서 많이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조선 수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순서에 대해서 조금 잘 모르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만 해도 최근에 조선주 관련 소식 중에서 제일 기억에 남는 소식은 이 24조 원 규모의 카타르 LNG 프로젝트가 본 계약을 앞두고 후판 가격에 대해서 카타르 측에서 2년 전 가격을 계속 주장하고 있어서 이걸 수주를 받더라도 손실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내용의 기사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카타르 프로젝트, LNG 프로젝트의 본 계약이 아직 완성되지 않은 상황인가요? 네네. 또
수주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순차적으로 계약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카타르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조금 특이한 상황이었었는데요. 아, 그런가요? 저희가 24년, 25년 이때 이제 인도를 받고 싶다라는 것 때문에 미리 자리를 예약을 해놓은 상태였었습니다. 그게 이제 완벽한 계약은 아니었었고요. 미리 예약을 해놓는데 반드시 이 예약에 대해서 언제까지 실행을 하면 저희가 그 자리에 대해서 가져올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제 그 기간이 지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카타르 같은 경우는 지금 전체 조선업체들한테 각각 처음에는 한 45척 정도씩의 그 예약분을 가지고 있었었는데요. 지금 모든 게 다 도장을 찍고 계약이 된 게 아니고 뭐 일부 조선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미 3분의 1 정도는 그 시한이 지나서 다른 업체한테 그 자리를 팔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어찌 되었건 저희가 만약에 오늘 2천억짜리 계약을 했다라고 하면 제가 조선업체라고 해서 저한테 지금 매출에 잡히는 건 없습니다. 단지 계약금은 들어오겠죠. 한 10% 정도. 그리고 만약에 그거를 2025년 12월에 인도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저희가 실질적으로 건조를 시행하는 시기는 2025년 거의 연초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뭐 20% 건조하면 20% 매출로 잡고 40% 건조하면 40% 매출로 잡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손익계산서는 실제로 인도하기 한 1년 전쯤에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미 가격을 제가 2022년에 결정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때 만들 때 투입되는 재료 가격은 그때 당시의 가격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후판 가격이 지금부터 만약에 25년까지 계속 오르게 되면 저희가 계속 오른다는 전제 하에 이 카타르 수주를 받아야 되는 것인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 합의를 하겠죠. 어느 정도 가격으로 형성이 될 것 같으니까 이 정도 가격으로 하면 저희가 마진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라는 이 가이드가 있을 텐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수요자와 이제 공급자 사이에서 이제 이견이 생길 수 당연히 있는 것이고요.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면 저희가 실제로 그 확정 계약을 하게 되는 겁니다. 네. 그러면 지금 시장에서 많이 기대를 했었던 카타르 LNG 프로젝트 거의 뭐 24조 원 규모라고 하는데 네네. 이거는 본 계약을 앞두고 있다는 거는 이미 그 어떤 구역에서 건조를 하겠다 정도로만 이제 찜을 해놨다는 네, 말씀이시잖아요. 그럼 본 사전 계약, 예약. 그 사전 계약인 거예요. 사전 예약 정도. 사전 네. 예약이라고 하고 사전 계약은 예약만 해도 계약금을 넣게 되나요? 아니요, 계약 그건 아니고요. 본 계약을 해야 계약금을 넣게 되는 네네. 거고요. 사전 예약을 한 그 내용에 대해서 시장에 좀 기대가 있었는데 이게 카타르 측의 주장대로 2020년 6월 정도의 그 후판 가격으로 계약을 했을 때는 손실을 입을 수도 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 제목을 제가 알려드리면 카타르 선박 수주 수조원 물렸다. 후려치기 당한 조선 빅3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지난주에 나온 게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는 연구원님 관점에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그러니까 2년 전에 저희가 이제 자리에 대한 예약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예. 2년 전 가격 정도로 발주를 하겠다고 주장하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 LNG 카타르 가격, 측에서. LNG 선박 자체의 가격이 작년 연말부터 올해 이 지금 5월까지 대단히 급격하게 올랐거든요. 그래서 예. 작년 연말에 끝날 때의 제품 가격이 한 2억 1천만 불 정도였었고요. 2년 전 가격은 1억 8천만 불이라서 현재 가격보다 거의 20% 낮은 정도의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약을 이제 실행시키려고 했던 시기가 작년 연말부터 최근까지 사이인데 그 사이에 가격이 너무 많이 오르는데 한두 척 발주하는 것도 아니고 몇십 척씩 발주를 하는 주체가 되니까 이거에 대해서 조금 가격을 할인해 달라라는 요청을 하는 거는 저희가 봤을 땐 너무 당연한 일이긴 한데요. 시장에 알려진 것만큼 그렇게 극악한 가격은 아닌 걸로 저희는 알고 있고요. 실제로 설계가 앞단에서 한 번 이루어지고 쭉 연속 건조를 하게 되면 이게 두 척마다 계속 설계를 달리해야 되는 LNG 프로젝트를 10개 받는 것보다 훨씬 더 연속 건조에 의한 마진은 높아질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가격만큼 안 받는다고 하더라도 오히려 다른 프로젝트보다 마진은 더 챙길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거에 대한 합의를 좀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조금 과대 보도가 된 게 아닌가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계약금 들어온 것도 없는데 물린 것도 없겠네요. 여기는 물렸다고 그래서 표현을 실제로 해서. 최근에 그 예. 조선업체들이 수주하고 있는 그 단발적인 LNG 프로젝트 수주 가격을 보시면 예. 2억 2,700만 불, 막 2억 2,300만 불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가격 그 계약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사태 때문에 아무래도 값이 좀 올랐나요? LNG 마켓 자체는 그 영향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카타르에서 이미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고 이미 디클레어된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다른 주체한테 또 팔 수 있는 부분이니까 확정적인 그렇게 물렸다라고 표현하는 건 정말로 24조가 다 발주가 됐을 때 하는 얘기지만 그런 부분과는 조금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된 내용이라고 판단을 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시는 겁니다. 예. 조선업은 이렇게 언론에서 또 일각에서 표현하는 만큼 나쁜 업황은 아닌 상황이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러니까 오랜 기간 동안 저희가 좀 불황기였었는데 네. 원래 턴어라운드 할 때가 운전자본이 가장 많이 필요한데 이제 그거와 실질적인 회사의 현금 상황과 가장 미스매칭이 나는 시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이즈가 더 많이 나오는 구간인 것 같고요. 이게 이제 매출이 어느 정도 올라오고 실적도 좀 개선이 된다라고 한다면 개선되는 그러니까 시각도 많이 바뀌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조선업의 수주 잔량에 대해서는 현재 풍부하다고 판단을 하시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조선업이 원가 부담을 받을 수밖에 없는 섹터는 맞거든요. 뭐 자동차도 사실 그러할 것이고, 근데 자동차 같은 경우는 1분기 실적에서 소비자 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가 그걸 받아주는 움직임이 좀 나와서 그래서 좀 긍정적이었던 건데, 조선 같은 경우도 원가 부담이 있습니다. 이걸 좀 전이해 줄 수 있어야 될 텐데 수익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하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에 선가 지수가 한 22% 정도 상승했습니다. 연초 대비 연말까지. 그리고 지금 최근에도 계속 상승을 하고 있고 개별 네. 선종 기준으로 보면 저가 대비해서 지금 한 30-40%씩 제품 가격이 오른 상태거든요. 근데 저희가 그 오른 제품을 지금 건조를 하지 않다 보니까 현재 매출에서 그게 드러나지 않을 뿐이지 실제로 일반 소비자한테보다 오히려 더 전가는 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재료 가격이 워낙 전례 없이 많이 오르고 있는 상태라 장기수주 산업인 이런 성격에서 지금 당장 매출에 그게 티가 안 나고 있는 상태인데요. 내년 정도에 건조하는 물량들은 작년 하반기부터 이제 올해 수주한 물량들이 그래도 어느 정도 매출에 섞이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을 좀 확인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내년 정도는 조선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네. 모습을 충분히 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판단해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제품 가격, 그러니까 판매 가격에 전이는 용이한 게 조선업이라고 판단을 해 주셨지만 그래도 인플레이션 영향을 또 받는 건 사실입니다. 지금 뭐 원가 얘기를 말씀드렸지만 인건비 같은 경우도 계속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조선업 내의 인건비는 어떨까요? 뭐 노조 자체는 좀 강경한 노조들이 포진해 있는 게 한국 조선업이 아닌가? 그리고 조선업 자체가 예. 원가 구조가 재료비 예. 그리고 노무비, 경비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네. 실제로 노무비와 경비가 모두 인건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니까 직접 만드는 거에 들어가는 인건비 그리고 외주 가공비도 또한 인건비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번에 손실을 떨 때 그리고 작년부터 계속 손실을 인식할 때 보시면 이 외주 가공비 단가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그 충당금을 쌓는다라는 그런 개정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재료 가격이 오르는 거와 마찬가지로 인건비 상승분에 대해서도 이미 손익에 반영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가 뭐 매출이 늘어나려면 어쨌든 인력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22년 대비 23년에 조선업체들 매출이 되게 많이 늘어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인력을 미리 확보를 하고 내년에 그 매출을 다 그 인식을 하려면 지금은 어쨌든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는 운전자분이 많이 필요한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고요. 턴어라운드 국면에서는 어쩔 수 없는 구간이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아까 비용 항목 세 가지 중에 두 가지가 인건비와 관련돼 있다고 하셨는데요. 비중 자체는 다른 업종 대비해서 인건비의 비중이 높은가요? 조선업종은 인건비 비중이 상당히 높은 산업에 해당이 되고요. 그래서 예. 과거부터 이제 유럽에서 일본, 일본에서 한국, 한국에서 중국으로 이렇게 조선업의 큰 흐름이 넘어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게 인건비가 이렇게 비싼 데서 싼 데로 가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선업은 왜 이렇게 원재료 비용이나 인건비에 대한 부담을 그 충당금 설정을 하면서 가는 산업인지 궁금해요. 저는 제가 알기로는 그런 비용 부담을 충당금으로 설정해서 가는 산업은 조선업밖에 없지 않나요? 아무래도 장기수주 산업의 성격이고 그런가요? 저희가 이미 미래에 일으킬 매출에 대해서는 그 가격이 결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 원가를 어느 만큼으로 두고 마진을 바라봐야 되는가라는 그런 회계적인 처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뭐 수주와 실적 사이의 괴리도 좀 많이 나타나는 산업이기도 하고 또 수주 받는 것 대비해서 실적의 개선 시기가 좀 늦어지는 그런 산업이기도 한데요. 선박 연료 비용의 변동성도 커지고 있어서 이게 조선업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지에 대한 분석도 필요할 것 같아요. 전방업체들이 돈을 앞으로 계속 잘 벌 거냐, 이제 이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연료비 부담이 너무 과해져서 해운사들이 원활하게 돈을 못 벌게 되면은 혹시나 발주가 줄어들어서 조선업체들이 수주량이 줄지 않을까, 이제 이런 걱정을 하는 흐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지금 해상운임이 너무 많이 올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가가 이전 저점 대비해서 뭐 한 2배가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 해운업체들 수익성에 전혀 타격이 없을 만큼 해상운임이 매우 높은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내년부터 뭐 예상이 되는 탄소 배출 저감 규제 막 이런 거에 있어서 네. 뭐 기존의 황산화물 저감 규제 때도 저유황유와 고유황유의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어떠한 기름을 쓰게끔 만든 배가 실질적으로 수익성이 더 남을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되게 중요하게 바라보는 시각이었었는데, 만약에 유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고 뭐 천연가스 비용은 생각보다 선박에 투입되는 거에 단가가 그렇게 높지 않고 이러면 저희가 듀얼 퓨얼이라고 해서 이중 연료로 해서 뭐 기름도 쓰고 LNG도 쓰고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배들 같은 경우는 이득을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그렇지 않고 그냥 기름을 쓰는 배들이 훨씬 더 부담이 되거나 막 이렇게 되면 이제 전체적으로 해운사들이 그러면 이 연료 체계를 바꿔서 이쪽으로 발주를 해야 되나라는 걸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연료비가 앞으로 계속 배들이 돌아다니면서 쓰게 되는 이제 비용 문제가 되는데, 이게 어떠한 거를 선택을 했을 때 수익성이 최대가 되느냐가 관건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지금 현재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배들이 수익성이 더 이상 안 나는 연료 체계 가격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한다면 해운업계들은 이제 새로운 체계에 들어가는 그런 배들을 발주하고자 하는 니즈가 오히려 많아질 것이고요. 그렇게 된다면 조선업체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신생 연료로 갈 수 있는 배들을 더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기회가 생기는 부분이라고 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일단 해상운임 자체가 높게 형성이 되어 있고 여전히 그리고 그동안 벌어놓은 돈도 많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일단 뭐 연료비가 올라가더라도 해운업체가 받는 타격은 당분간은 정말 크지 않을 것이다. 것으로 보고 그 사이에서 해운 업체들이 의사 결정을 할 것이라고 보시네요. 어느 쪽이 좀 더 수익성을 유지하기에 유리한 선종이 될지에 대해서 의사 결정을 하고 또 새로운 발주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는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잠깐 말씀을 해주셨지만 내년부터 이제 친환경 선박의 발주가 급증하는 시기가 도래한다는 점도 업종을 주목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또 체크 포인트로 보시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조선업의 새로운 먹거리가 친환경 선박으로 떠오르게 될지 어떻게 판단하실까요? 원래는 환경 규제가 이렇게 강화가 되면 네. 그 강화가 되고 난 이후 시점에 실질적으로 선주들이 뭔가 투자 판단을 하거든요. 예. 근데 사실 작년부터 이제 돈을 미리 많이 벌었던 컨테이너 업계들은 생각보다 친환경 선박에 대한 투자를 되게 빨리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식으로. 그래서 뭐 전 세계 컨테이너 선박이 6,000척도 채 없는데 작년 연간에만 500척 넘게 발주가 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는 이 100만 불이라도 더 싸게 발주를 하려는 그런 움직임이 대단히 강했는데 거의 한 10개월 동안 10년치의 어닝을 벌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선박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주저함이 없이 가게 되는 거죠. 모두 그래서 친환경 선박이었나요? 500척 모두? 작년에는 과반 이상이 이중연료 선박이었었고요. 예. 올해는 그보다 더 많은 비율이 이중연료 선박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막 2015년, 16년 이럴 때까지만 해도 해운사들이 어닝이 되게 안 좋을 땐 과연 이 탄소 배출 저감 규제가 제대로 발효는 될 수 있겠느냐. 해운사들이 이렇게 재무적인 상황이 안 좋은데라고 많이 봤었는데 그게 이제 어닝이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 그런 걱정은 거의 아무도 하지 않는, 그러니까 원래 계획대로 간다라고 다들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컨테이너 업계가 생각보다 친환경 투자를 이제 빨리 하는 거를 보여준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컨테이너는 이 개별 개체의 뭐 가격도 높고 뭐 고스펙 선박이고 이런 건 좋지만 저희가 조선업계가 수주량이 많냐 안 많냐를 따질 때는
개체 수가 많은 선종들이 사실 발주가 좀 많이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탱커나 벌커처럼 전통적인 에너지를 수송하는 그런 선박들인데, 이 선박들은 부정기선의 성격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실제로 내년에 분명히 탄소 관련된 규제가 바뀔 걸 알지만 선제적으로 먼저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 배가 어느 항구에 기항을 할지 알 수가 없는 부분인지라, 저희가 연료 체계를 바꿔놨을 때 모든 기항지에 잘 기항을 할 거라는 보장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지금 오히려 관망하는 것 같은데, 이제 내년에 오히려 그 친환경적으로 그 스펙을 갖추지 못한 선박들이 운임이 빠지게 되면 후행적으로 내년에 이제 그 부정기선들은 신규 투자를 하게 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질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의미에서 개체 수가 많은 선종들이 움직이게 되면 올해보다 오히려 수치적으로는 더 많은 수치가 그 친환경 선박으로 옮겨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시기가 잘 맞아 들어갔습니다. 그래도 정말 이 해상 운임이 높아지면서 코로나 여파가 있었는데, 이 해상 운임이 높아지면서 해운 업체들이 정말 많은 돈을 벌었네요. 10개월 동안 10년치의 수익을 확보했다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돈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아주 뭐 지체 없이 일단 컨테이너 선에 대한 투자는 시작을 한 상황이고요. 순차적으로 탱커, 벌커 같은 부정기선까지 해서 내년에 친환경 선박의 발주가 늘어나는 환경이라고 판단을 해주셨네요. 시장의 변동성이 지금 높아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기업들의 실적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있는데, 조선주의 투자 심리 현황, 또 앞으로의 투자 심리 어떻게 흘러갈 것으로 예상하실까요? 일단 올해 1분기 실적이 나오고 나서 조선주들이 많이 조정받은 이유는 지금 장 자체의 성격이 실적 장세이기 때문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유동성 장세라고 저희가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올해는 실적이 좋은 업체들이 실적을 내고 나서 오히려 후행적으로 주가가 더 반영이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1분기에 조선업체들 뭐 아까 수주는 좋았지만 실적은 안 좋았다라고 말씀을 드린 게 첫 화두였었는데, 그래서 실적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 연말쯤 됐을 때는 실적이 개선되겠다는 그 기대감으로 이제 사실 주가도 막 4월 이럴 땐 좀 잘 움직였었던 것이 실적이 나오면서 그 부분을 다 이제 토해낸 상황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고요. 이게 매출이 늘어나서 저희가 고정비를 커버해야 실질적으로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은 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근데 저희가 1분기보다 더 저조한 실적을 낼 여지는 지금으로서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보고 있어서 1분기에 저조한 실적 발표한 것이 주가에는 지금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지 않나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체크하기로는 조선주가 실적이 나오기 전부터 좀 조정이 시작이 됐는데 4월 초중순까지는 엄청 이제 기대감이 좀 작용하면서 확 오르다가 카타르 얘기 나오면서 하락했어요, 연구원님. 근데 카타르 내용이 사실 잘 뜯어봐야 되는 내용이라는 걸 오늘 연구원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더 잘 알게 된 것 같아요. 아직 계약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그래도 뭐 기대감이 있었다면 할 말은 없지만 앞으로 계약이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카타르 그 LNG선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수주가 어떻게 본계약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하시는지도 좀 한 말씀만 들어볼게요. 계약이 될까요? 카타르는 왜 발주하는 거죠? 카타르는 그 과거에 이제 전 세계에서 가장 LNG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였었고요. 실질적으로 2004년 이럴 때 우리나라의 조선업체에게 되게 대량으로 LNG를 실제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그게 자체적으로 국가에서 LNG를 생산하는 양이 있고 이거를 수송하기 위해서 발주를 했었던 거고요. 그 풀캐파가 되고 나서 몇 년 동안 지속을 하다가 이번에 그 LNG 생산 프로젝트를 확장합니다. 그럼 추가로 더 LNG를 많이 저희가 생산을 하게 되니까 그 추가적인 생산분을 수출을 하기 위해서 LNG를 대량 발주를 하는 것이고요. 근데 이제 스펙에 맞게 잘 연속적으로 건조를 해서 잘 만들어줄 수 있는 조선업체가 과거에 이미 10몇 년 전에도 우리나라에서 만들었었고, 이제 그때에 만들었던 선박들을 지금도 잘 쓰고 있기 때문에 이제 추가로 발주를 하려는 것이고요. 실질적으로 이렇게 100척 가까운 LNG 캐리어를 소화할 수 있는 국가가 한국밖에 없습니다. 지금 중국이 좀 그 LNG를 만든다라고 하지만 자체적인 수요를 커버하기에도 상당히 모자란 상태고, 일본은 원래 LNG 선박을 꽤 만들었었는데 요즘에는 조선업에서 약간 발을 빼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카타르 입장에서도 선택지는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지금 각각의 이제 그 남아있는 도크에 대해서
뭐 한 번에 이렇게 몇십 척이 다 발주가 나오진 않고 순차적으로 나오게 될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는 개별 업체당 뭐 많이 나오게 된다면 한 10척 내외 정도씩 수주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디클레어 돼서 다른 업체로 넘어가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선 산업 내 종목들 밸류에이션 점검하면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4분기 정도 되면 이제 매출 성장과 또 흑자 전환, 조선업 내에서 볼 수 있을 거라는 전망을 오늘도 좀 유지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전략 어떻게 세울까요? 최근에 조정받은 그 주가 기준으로 지금 2023년 추정 실적 대비 순자산 가치 대비 조선업체들이 1배를 하회하고 있는데요. 네. 근데 현대중공업 그룹 안에 있는 이제 현대중공업과 그리고 현대미포조선 같은 경우는 1배를 좀 상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MSCI 지수 편입 이슈가 좀 있었어가지고 현대중공업이 주가가 다른 업체들 대비해서는 수급이 몰리는 걸로 인해서 이제 좀 고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인데요. 1월 말 저점 수준으로 저희가 회귀하지는 않았지만 어찌 되었건 실적이 좀 개선되는 거에 비례해서 그거에 맞춰서 간다라고 한다면 지금 주가 수준은 저희는 많이 조정을 받은 상태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연말로 갈수록 매출 규모는 커지고 적자폭은 줄어드는 모습을 보임으로 인해서 더 이상 순자산 가치가 더 깎이지 않는 그 수준으로 넘어갈 수 있을 거라는 이제 확신을 좀 실적 시즌마다 갖게 될 텐데 그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저희가 지나치게 좀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저평가 받은 업체들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늘리시고 분기 실적 시즌마다 조금씩 늘려가시는 전략이 저희는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PBR 1배를 지나치게 밑도는 종목에 대해서는 좀 자신 있게 담아도 괜찮겠다라는 의견을 주셨고요. 전체 펀더멘털을 다 평가를 해봤을 때는 조선주 가운데 탑픽으로 어떤 종목을 보시는지? 저희는 전체 중에서는 한국조선의 양탑픽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예. 기자재 업체들도 하나 정도씩 가져가시는 게 저희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조선해양 현재 주가를 좀 살펴보시면은요, 87,900원, 87,900원 선 기록하면서 모든 조선주들이 4월 중순 이후에 조정을 좀 받고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기자재 업체들 내에서도 실적 성장과 또 밸류에이션, 주가 위치 잘 따져보시면서 종목을 골라내시면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전략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연구원님 분석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조선 업황과 수주 그리고 실적에 대해서 판단해봤습니다. 천천히 가지만 이 방향은 좀 우상향 할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 조선업이었고요. 조선업에 대한 지금 이야기가 전혀 나오지 않고 좀 조정을 받고 있는데 다시 한번 또 점검해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투자 판단에 도움드릴 수 있는 내용들을 쭉 확인해 봤고요. 다만 주가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을 유의하시면서 투자해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마감 토마토TV와 계속 함께해 주시고요. 내일 이 시간 심화론 또 심화할 수 있는 내용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